오늘 얘기는 노상원 수첩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23 비상계엄 실행계획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의 수첩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체포 명단이 15명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근데 노상원 수첩에는 무려 500명이나 담겨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네. 제가 아침에 이거 이 뉴스 딱 보자마자요.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야, 너 남편도 죽을 뻔했다. 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가 들어있을까? 네. 왜냐면 언론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TV 나와가지고 하는 꼴이 되게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찍혀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실감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 설마 네가 뭐 이런 게 눈으로 쳐다보던데 제가 볼 때는 고교영 기자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니 저 정도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안 돼. 오윤혜 씨는 확실하죠. 무슨 소리예요? 네. 아 좌파 언론 기자 뭐 이렇게 딱 아예 적시가 돼 있어. 네. 그 정도니까. 근데 사실 좀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일단은 이걸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볼까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상원이 정상처럼 안 보이잖아, 솔직히. 네. 근데 정상처럼 안 보이는 노상원을 일종의 싱크탱크로 김용현이라는 이용한 거죠. 네. 비정상적인 김용현이란 국방부 장관이 옆에다 두면서 계획을 짜게 만들었고, 근데 그 위에 또 약간 정상이 아닌 대통령이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노상원 수첩이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하다가도 잠깐 언뜻 보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니,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체포 명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체포 명단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찌됐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여인영이든 뭐 홍장원이든 그다음에 조지호든 이런 사람들의 체포 명단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 노상원이 어떻게 알고 그 체포 명단을 거기 수첩에 적어놨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계엄에 성공하고 진짜 좌파 척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범위를 훨씬 하면 넓혀가지고 노상원 마음대로. 네. 그러면 한꺼번에 이 기회에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명단이 다 실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약간 좀 섬뜩하던데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그랬고. 노상원의 지휘라는 게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수사 2단이라는 데 맡아가지고 이제 지휘하게 돼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명단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유시민 작가, 네. 이준석 의원 여기에 더해가지고 박정훈 전 그 해병대 수사단 단장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차범근은 뭡니까 차범근은? 그니까요. 이게 네? 되게 사적 복수인가? 아 차범근은 저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네. 이제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이면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지 많지. 네. 네. 저 국회 가면 청와대에서 행정관 했던 사람 발로 차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한 2번 차면 걸립니다. 한 명 정도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야,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인 게 비상계엄 다음에 정치개혁을 하고 정치개혁 후에 민심관리를 1년을 한 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미쳤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선에서 3선까지 해야 그래, 된다. 꿈이 커. 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문구가 더 웃겨요. 후계자는 물음표. 후계자요? 지금 뭔데 후계자가 무슨 북한이에요? 야, 진짜 이 햄버거 보살 진짜 이게 사실 이분 업자 찾아간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지. 군산에 있는 군산에 네. 그 보살 찾아가신 분 아닙니까? 원래 보살도 그렇고요.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그럼 다른 의사한테 가서 상담받아요. 그러니까 보살도 자기 점은 못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른 보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업계 전문가들끼리는 이 통용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아까 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노상원이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어요. 김용현 장관이 그렇죠. 불러주는 대로 네. 받아 적었다 그랬고요. 여인영은 뭐라고 했냐면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명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 윤석열 평상시에 노발대화라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막 무슨 늘 옆에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술 먹을 때 뭐 할 때 김용현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성실은 잘해. 네. 근데 다른 계획을 못 잡는 사람이야. 잘.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막 욕했던 사람들 명단 막 잡아 계속 써놨을 것 같아. 모시면서 대통령께서 네. 싫어했던 인간들 누구 이거 다 기억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단들을 한번 좀 작성해봐.
라고 네. 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갔냐 네. 이런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이제 네.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네. 그 지난해 1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네. 정경심 씨 있잖아요. 정경심 네. 교수가 네, 네, 네. 자녀 입시 비리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네. 탄원서를 아. 당시에 차범근 전 감독이 냈었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조국과의 유관 고리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500명 명단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이고 또 보면 법조계에 있는 판사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유선희 기자 보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김동연 부장판사 이 두 사람 이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분들입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님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실질 심사를 기각한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을 꺾은 구속영장을, 네. 그 부장판사이고 그 당시에도 사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그 전에도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네. 이재명 그 위증교사 사건을 이제 무죄로 판결한 이제 부장판사인데 그러니까요. 네. 김동연 부장판사 때도 사실은 놀라기는 했지만 유창훈 부장판사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 사실은 했었었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 맞아. 워낙 네. 이제 이재명이라는 그 대상을 공격하고자 하는 게 이번 이제 비상계엄 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역시 명단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 지점에서도 더더군다나 이 노사원 수첩의 이제 신빙성이 조금 더 아니 그리고 무게감을 이제 그 실렸다는. 김동연 부장판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제 15명 명단도 있으니까 맞아요. 조지호 청장한테 불러줬는데 조지호 청장이 이랬다는 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네.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동연이라고 하면 경기도지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김동연 그랬더니 바로 잡아줬다잖아. 김동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명단은 다 폐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파쇄했다고 하잖아요. 명단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증거인멸하고 조직적으로 다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우리 예전에 그거 우려했잖아요. 경호처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 것도 비화폰 네. 서버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시간들을 너무 길게 끈 거예요. 오늘로 계엄 73일이고 탄핵소추안 통과된 지 63일째예요. 아 벌써 2달이 넘었군요. 예. 내가 암 수술해도 그 고통이 잊을 정도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탄핵 문제에만 관심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은 다 증거 지우고 입 맞추고 찾아가가지고 뭐 압박하고 회유하고 자기들 회유하고 압박해놓고 민주당한테 회유했다고 지금 막 덮어씌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기억 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뭔가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살아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그라들 정도의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기 대선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하는 원인들을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큰 네.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계엄이 선포되고 이 내란 수개가 체포됐을 때 관련된 국무위원부터 해가지고 군사의 약간 지도자급들은 다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뺏고 해가지고 다 정황을 딱 파악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증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인 수사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도 국정원장인가 그 사람이랑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거 미래 핸드폰만 까봤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정확하게 나왔을 알 수 건데. 있었는데 네. 아니, 박지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지. 무슨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문자 그리고 대단해 진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그 전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뜬금없이 아, 그죠? 우리가 예. 신한사 최소한 그 통화를 하고 뭔가 만나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 역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업무적인 일정을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지. 우리가 교분도 없는 사람한테 바로 문자 보내지 않잖아요. 뭐 돌잔치 할 때도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화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 시기도 12월 3일 전날이잖아요. 바로 전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가 또 밤에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답변이 좀 늦었지. 근데 네. 조태현 국정원장은 또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빨리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네. 이게 불편한 민원을 준 거야. 불편한 민원. 그래서 하루 장고 때린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일단 부장이 교영아 하면은 일단 대답 안 하잖아. 일단 모본청하고 있죠. 예. 일은 아니잖아. 없습니다, 저희가. 예. 다음 날 여러 가지 대응해 놓고 아유 부장님 제가 뭐 어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히 네. 추측해 봅니다. 과거에 네. 대통령들도 국정원장은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사적으로 문자를 이거 진짜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제가 과거 이제 청와대 계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딱 독대를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네. 세 가지를 알려준답니다. 세 가지. 네. 네. 첫 번째가 뭐냐? 어떤 겁니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낱낱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정보가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자세하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속옷을 무슨 색을 입었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 네. 우리가 정보력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약점, 치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가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특히 가까운 측근들의 치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 정보 기관을 멀리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라면은 북한에 있는 지도자의 그 팬티 색깔까지 아는데 네. 지금 우리 바로 옆에 방첩사령관이 예를 네. 들어서 네. 체포명단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네. 국정원장이 네. 그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보고로 알려드린다. 문자로 다 받아놓고. 네. 근데 저는 조태용 원장의 얘기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3월 달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잖아요. 3월이나 4월 뭐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총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에 불러가지고 만났다고 하는 멤버 중에 한 그렇습니다. 명이에요. 신원식, 조태용, 그다음에 김용현 만났다잖아요. 음. 그때 비상조치 언급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 국정원 아니 물론 어공이니까 네. 원래 국정원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면은 아마 그걸 굉장히 촉이 있어서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쫙 받아들여가지고 국정원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면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인데 네. 비상조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어요? 그럼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봐. 네. 그리고 국정원이 물론 국내 파트가 사라져가지고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이 정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럼요. 국정원장이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원장 만났다고 하는 흔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정원이. 물론 조태용을 안 믿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이. 왜냐하면 김용현이 주로 이제 계엄을 준비했던 주축이기 그렇죠, 때문에 군이니까. 육사 출신들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조태용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장 시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돌려막기 하면서 자리 돌리다 보니까 국정원장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홍장원을 생각했을 거야. 네. 그리고 홍장원은 같은 육사 출신이고 김용현하고 네. 홍장원 대위까지 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홍장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국정원을 알고 국정원들을 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윤석열은 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조태용은 따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홍장원 얘기하잖아. 체포 명단 저한테 얘기했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국정원장이라고 보고하잖아. 네. 국정원장이라는 위세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를 정보를 몰랐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조태용 제가 같은 볼 때. 경우도 사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비상계엄 날 대통령이 대통령실 부르니까 맞아. 아, 나 총리 시켜주려고 했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갔는데 가서 나 이거 총리 되나 하고 가보니까 갑자기 총리는 어디 가 있고요?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이라고 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산통 깨진 거죠. 그리고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뭐 짬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니죠. 문재인 예. 정부 초기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을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그냥 안식년 같이 휴가를 공무원수 가서 갔다는 거죠. 네. 네, 공무원들 가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누가 박지원 원장에게 전 국정원 고위 간부가 야 홍장원 좀 써라. 그러니까 박지원이 싫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밀어준 박지원 원장이 기용을 안 해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2인자 국정원 1차장으로. 그러면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하고 친합니까? 민주당 정부하고 친합니까? 그렇죠. 네. 네. 말도 불을 안 보듯 되지. 뻔한 상황인 거고. 네. 얼마 전에 홍장원 차장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사람들 나도 가까이에서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 절대 진보 성향 아니고 완전히 보수 성향이다.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의혹 제기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왜 1차장 산하가 예를 들어
국내 인사 체포하는데 움직이는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윤석열 대리인단이 하기도 하는데 어제 JTBC에 나온 홍장원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이유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많은 분들 모르실까봐 소개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자기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렇게 대통령이 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분신 입적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워딩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거는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해서 가로 열고 닫고 1차 장사나 요원들이 밤중에 거의 7, 80명이 현장에 나갔다. 밤중에 출동해서 난리를 친 거 다 보니까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네 라고 그때 경험을 하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하게 됩니까? 대통령이 사람 죽었는데 의심된다고 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나간 거예요. 물론 자승심이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은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상상만 해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들어보면.